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한스 로슬링 교수님의 Factfulness를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자는 의학 박사이자 통계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한 분야에서 한 분야만을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놓고 우리 인류가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유튜브 TED 사이트에서 그의 교육 방법이, 그의 어떤 통찰력 전달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론 부터 한 문장으로 표현드려 볼까요?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는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사용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또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죠. 저자도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우리 인류는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통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아 사산율이라든지 혹은 인류의 질병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제프리 베스트의 스케일에 의하면은 동물, 도시, 기업 등은 대수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혁신 없이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사멸되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혁신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인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죠. 그러나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바라본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만, 한스 로슬링 박사님의 팩트풀니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로슬링 교수님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지구적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인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침팬지와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지선다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강연을 통해서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했겠죠. 그러나 침팬지는 당연한 예로 33%의 정답률을 가질 것이고요. 근데 인류, 사람들은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른 방향의 정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 언급이 되는데 인구 증가가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인류에서 인구 증가는 선형적으로 혹은 대수성장의 법칙을 따르면서 증가했었죠. 그럼 향후 20년 후는 어떨까요? 30년 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대수성장의 법칙 혹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까요? 저자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17년 현재 70억 명 수준입니다. 어느 대륙이 가장 많을까요? 물론 아세안이죠. 40억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저자의 통과에 의하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10억 명, 그 다음에 유럽이 10억 명, 아프리카 대륙이 10억 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고작 10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는 계속 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는 일자녀 정책을 강하게 실시를 했었죠. 이때도 인구수는 1명, 그러니까 자녀 출산율은 1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으로 그렇게 강한 정부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도 인구 출산율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특정 도시,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도시의 GDP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줄어들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녀들을 실제로 출산하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매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경우, 급속도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간 경우, 이것은 제가 절대 여성들을 비하해서 표현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교육 수준이 올라간 경우 출산율이 낮아지더라라는 어떤 빅데이터 통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한 성장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혹자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그의 부인 미랜다 게이츠 재단에 의해서 폭발적인 지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복지, 어떤 자금, 인적 서포트, 모든 것들이 좀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아프리카의 인구 숫자가 늘게 되면은 지구의 오염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인구가 더 이상 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츠 재단에서 아프리카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이츠 재단이 폭발적인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복지 수준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감과 더불어서 출산율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저자의 예측입니다. 이는 단지 저자의 바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통계학적 분석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의 고향인 스웨덴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자는 1948년도 태어난 스웨덴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 1900년대 초반 정도 태어나셨겠죠. 그의 할아버지는 7, 8명의 자손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국가 굉장히 인구 숫자가 많이 줄고 있죠.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50년, 10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한 20여 년 전 대한민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여성의 교육 개선과 더불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인구 증가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에도 똑같은 법칙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문화 특징 중에 하나가 저자에 의해서 이건 강조된 사례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성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시안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20년 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949년, 저희 아버지가 1948년 생이셨는데요. 그 세대에는 우리 할머니, 저희 아기의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죠. 그러나 지금 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도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저요,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빨래도 열심히 하고요.
가부장적인 문화요? 글쎄요. 많이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지역, 뭐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아프리카든지 그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속적으로 보건 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건 관련 통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GDP 성장에 따라서 mortality rate, 영아 사산율,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즉 GDP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 사산율도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30여 년 전 조금 안 좋은 국가에서는, 경제 수준이 안 좋은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100명 태어나면 한 15명 정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대 수명이 좀 낮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00년대에 유럽으로 가볼까요? 그때 평균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들이 30년밖에 못 살아서 그럴까요? 40년밖에 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5세 이전에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 혹은 뭐 세균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가 병원균에 의해 가장 취약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과 영아 사산율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한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태엽 감듯이 감았다가 돌려보죠. 50년, 51년, 52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 돌아보면은 GDP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영아 사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좀 특이한 점은, 특이한 데이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띈 데이터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보건 관련 데이터죠. GDP 대비 미국의 보건 관련 지출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소비도 많고 연구도 활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탑을 이뤄가고 있죠. 아마 보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전 세계 탑은 미국의 많은 부분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GDP 대비 높은 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상 수명이 그런데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예상 수준이 왜 높지만은 않을까요? 저자에 의하면은 보건 비용이 국민의 일부에 치중돼서 활용됐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골고루 보건 비용의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만 보건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영아 사산율은 혹은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인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다양한 복지 정책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통찰력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나아갈 방향을 좀 고민해보는 게 전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팩트풀니스요. 여러분들에게도 일독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그 책 요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